오늘 소개할 사건은 여성분 사건인데 40대였습니다. 채무는 1억 1,300만 원이었고 소득은 150도 안 되네요. 딱 느낌이 오죠. 월급이 워낙 낮으니까 변제금도 낮겠다 이런 느낌이 오죠. 심지어는 자녀도 3명 있으니까. 근데 이분이 문제가 하나 있었거든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면 145면 변제금 몇 푼 낼 것도 없죠. 거의 뭐 변제율 10% 이하로 내려오고 거의 변제할 게 없는데 이슈가 하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모님이 내 명의로 아파트나 예적금을 만들었을 때 이때가 문제가 되죠. 부모님이 계신데 그냥 본인 명의로 아파트를 매입하시든지 예적금을 자기 명의 통장으로 하면 되는데 자식 명의로 아파트를 매입해버리거나 자식 명의로 예적금을 만들어버린 거죠. 물론 부모 자식이 아니라 형제끼리나 친구끼리도 이런 문제는 종종 발생합니다. 주로 어떤 경우가 있냐면 다주택자 규제 피하려고 부모님이 이미 집이 있는 거야. 집이 있으니까 세금 폭탄 맞기 싫으니까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자녀 명의로 매입해버리는 거죠. 또는 부모님이 신용 불량이야. 자기 명의를 쓸 수가 없으니까 이제 현금 모은건 있으니까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해버리는 거죠. 또는 부모나 친척이 기초수급이나 뭐 기초노령연금 뭐 이런 거 받으려면 그게 아마 소득이나 재산이 얼마 이하가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재산이나 소득을 없애버리려고 내 명의로 재산을 해두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내 명의로 예금이나 적금을 들거나 또는 부동산을 매입했는데 내가 빚을 져버린 거야. 그래서 회생 파산하려고 보니까 이 부동산 잘못되는 거 아닌가? 이 예금 잘못되는 거 아닌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첫 번째, 채권자하고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채무자의 아버지가 채무자 명의로 상가를 매입했어요. 이 채무자 사건입니다. 상가를 매입했는데 채무자가 생활비나 아니면 뭐 다른 탕진이나 이런 사유로 채무가 발생한 거지. 채무자 아버지가 채무자한테 상가를 한 개 맡겨둔 거야. 실제로는 아버지가 산 돈인데. 근데 채무자는 다른 이유로 자기가 생활비 쓰거나 한다고 채권자한테 빚을 진 거죠. 그럼 이 채권자가 딱 보고 있다가 여기 상가 부동산을 저 사람 명의로 소유하고 있네. 너 이거 압류 딱 이렇게 들어올 수 있잖아요. 또는 저 부동산을 경매로 넘겨버릴 수도 있겠죠. 이게 채권자하고 사이에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법원하고 사이의 문제입니다. 채무자 아버지가 채무자한테 상가를 맡겼어요. 아버지가 산 건데 자기 딸한테 명의를 맡겨둔 거죠. 예를 들어서 상가가 시세가 3억인데 담보대출이 1억이야. 그러면 순자산이 한 2억 주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개인회생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지 회생이나 파산해서 탕감을 해준단 말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재산이 5억 있고 채무가 1억 있으면 법원에서 그 채무를 탕감해줄 이유가 없잖아요. 당연히 채무가 더 많은 사람이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 아버지가 맡겨둔 상가 때문에 자기 명의 순자산은 2억이나 되는데 자기가 발생한 채무는 8천밖에 안 돼. 근데 월급 받아서 8천 갚거나 이자 내려니까 너무 힘든데 회생하려고 보니까 재산이 더 많네? 이게 이제 법원에서 첫 번째 문제 되는 거죠. 재산보다 채무가 커야 된다. 그리고 법원에서 이 문제도 있습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우리 개인회생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청산가치보다 내가 3년 동안 변제해야 되는 변제금이 더 커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 지금 순자산이 2억이라 했잖아요. 상가 저거 맡아서. 그럼 36개월 동안 이 사람은 청산가치가 2억이 되니까 36개월 동안 2억 이상을 변제해야 돼. 그러면 2억 나누기 36개월 해보세요. 월 550만 원씩 변제를 해야 돼요. 이걸 어떻게 변제를 해? 월급이 140만 원인데 3년이 힘드니까 5년 동안 2억 변제하겠다. 60개월로 나눠도 월 330만 원 나오거든요. 근데 월급이 200만 원, 뭐 300만 원 이런 사람은 이 변제하기 힘든 거지. 재산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법원과의 관계에서는 재산보다 채무가 커야 된다. 여기서도 하나 문제가 되고 내가 가진 청산가치 이상 변제해야 된다. 그래서 변제금이 폭등하게 된다. 여기에서도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럼 세 번째 논점, 채무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가능한 빨리 돌려주는 게 낫죠. 자식이 있고 아버지가 있으면 아버지가 나한테 상가 맡겨놨으면 빨리 명의 이전 해주는 게 낫죠. 예적금도 돌려줘버리는 게 낫죠. 물론 돌려줘도 법원은 다 알거든요. 여러분이 부동산 처분 내역이나 또는 예적금 이체 내역들을 다 제출해야 되니까 그 내역들을 다 안다고요. 그렇지만 좀 돌려주는 게 나중에 재판에 보면 여러모로 좀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신용불량이라서 돌려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이 채무자, 자녀분이 빨리 개인회생을 해서 금지명령을 받아야죠. 이 금지명령을 받으면 채권자가 이 상가 압류해야지 하고 압류 들어오는 거를 딱 금지해버리잖아요. 그럼 요 재산을 일단 지킬 수는 있으니까. 그리고 개인회생 재판에 들어가면 자녀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소명을 해야 됩니다. 이게 내 소유가 아니다. 아버지가 전부 다 돈 내가지고 만들어 놓은 예금이고 아버지가 전부 저기 매입해서 내 명의로 해놓은 거지 실제로 내 게 아니다는 이 실질관계를 소명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돌려줬든지 돌려주지 않았든지 3번 소명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돌려주지 않았다면 내 명의로 있으니까 왜 내 게 아닌지 내 재산에서 빼야 되니까 당연히 설명을 해야 되는 거고
돌려줬다 하더라도 법원은 이미 알고 있으니까, 돌려준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내게 아니라는 걸 소명을 해야 되죠. 여기서 추가 문제가 생기는데, 이 아버님이 다주택 규제를 피하거나 또는 자기가 신용불량이라서 자녀한테 부동산이나 적금을 맡겼다면 분명히 현금 거래가 많아요. 소명하려고 보니까 계좌이체 체력이 탁탁 명백하면 되는데, 아버지가 얼마 벌어가지고 딱 이체해줘가지고 매입했다, 이게 딱 드러나면 되는데 그게 안 드러날 때가 많아요. 다주택 피하려니까 당연히 자금 출처 소명해서 이 사람이 사야 되니까 뭐 현금 뽑아가지고 누구 사촌 줬다가 뭐 다시 현금 돌려받아서 그렇게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현금 있는 거 줘서 네 명의로 바로 사라, 뭐 이런 경우가 많죠. 아니면 현금 있는 거 들고 예적금 바로 집어넣거나. 그래서 법원에 가서 이거 내 거 아닌데요 소명하려고 보니까 현금 거래가 많아서 제출할 서류가 없는, 이런 난처한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이제 이분의 실제 보정 권고 사안이거든요. 법원에서는 딱 바로 의심하는 거죠. 우리가 제출하면서 분명히 내 명의로 있는 상가인데 우리 채무자의 재산이 아닙니다, 빼주세요라고 이제 신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은 보자마자 딱 의심하는 거지. 그래요? 아니 분명히 등기는 채무자 선생님 명의로 등기가 돼 있는데 본인 게 아니라고요? 이제 바로 딱 이제 지적을 하는 거죠, 법원에서. 여기 보시면 아버지 계좌로 입금된 금융거래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명의신탁관계였음을 소명하지 못한다면 청산가치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 상가가 얼마였는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예를 들어 상가 순자산이 2억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게 청산가치에 들어오면 3년 동안 2억 이상 변제해야 된다 했죠. 그러면 한 달에 500만 원씩 변제해야 돼요. 500만 원 이상 변제해야 돼. 얼마나 힘들어요. 이거 사실상 회생 못 하는 거지. 월급 500 받으면 회생하러 안 왔겠죠. 이 법원은 계속 이렇게 보정 공고 보내는 거예요. 통장에 입금 내역이냐 어떻게 됐냐, 아버지에게 출금된 사실을 확인했는데 이게 무슨 어떻게 된 일이냐 계속 설명해봐라, 이렇게 보정 권고를 내리는 거죠. 또 이런 거, 내가 아버지한테 부동산을 맡았으면 팔아서 그 대금을 다시 아버지한테 돌려주는 경우,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근데 돌려줄 때 그냥 못 주잖아요. 이체해버리면 세무조사 나오잖아요. 아버지가 신용불량이라거나 또는 자기 세금 피하려고 자식 명의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못 주고 뭐 현금으로 여러 번 나눠서 뽑아서 현금으로 주거나, 뭐 사촌한테 줬다가 사촌이 다시 아버지한테 주거나, 뭐 이런 일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현금 거래가 많지, 성격상. 그러니까 더 소명하기 힘든 거죠. 어찌됐건 이 채무자 같은 경우는 설명을 하긴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상가 부동산 그것도 빼고, 그 팔아가지고 아버지 준 그 몇천만 원 그것도 빼고 다 뺐어요. 그래서 청산가치에서 그 몇억 몇천만 원 되는 거 다 뺐으니까 뭐 370만 원, 그 여성분이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그 얼마 안 되는 재산, 그것만 청산가치에 반영이 된 거죠. 이게 2억 3억 반영됐으면 이분 변제율 엄청나게 올라갔겠죠. 그래서 이분이 월급이 145만 원인데 1인 생계비 그 당시에 117만 원 다 못 빼고 90만 원 빼서, 또 변제도 36개월이 아니라 48회 나왔어요. 근데 그래봐야 2,500밖에 안 됩니다. 2,500이 큰 돈은 맞는데 자기 채무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돈이죠. 그래서 이분이 채무가 1억 1,300만 원인데 결국은 2,500 변제하고 나머지 한 9천만 원 탕감이니까 변제율이 낮게 잘 나온 거죠. 1억 1,000 중에 2,500 갖고 9,000 탕감이면 잘 나온 거죠. 근데 아마 저분 부동산 문제 없었다면 변제율 훨씬 낮게 나왔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월급이 145잖아요. 지금 기준으로 하면 125를 1인 생계비 빼야 되니까 월 변제금 20만 원이거든요. 이렇게 굉장히 낮은 변제금을 낼 수 있었는데, 아무래도 아버지하고 부동산 왔다 갔다 한 거래 정황이 있으니까 법원도 뭔가 굉장히 의심스러웠나 봐. 그러니까 알겠다 그래, 그 부동산 내가 청산가치에서 빼주긴 하는데 대신 1년 더 변제해라, 이런 모양이 나와버린 것 같아요. 그래도 탕감 많이 받았습니다. 20% 변제하고 80% 탕감 받았으니까. 그래서 결론을 내려드리면, 아버지나 뭐 친척이나 친구가 내 명의로 재산을 만들어 놓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 채권자하고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가족이 내 명의로 재산을 놔뒀지만 내가 채권자한테 빚을 줬죠. 그러면 그 채권자가 그 재산, 상가든 아파트든 예적금이든 압류하러 덤빈다 그랬죠. 압류라든 채권이면 압류 및 추심을 하든 부동산이면 경매를 넘기든 이런 조치를 취한단 말이야. 그리고 법원에서 문제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순자산보다 36개월 동안 내는 변제금이 더 커야 돼. 그러니까 재산이 높아질수록 변제금은 폭등을 하게 되겠죠.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채무자가 여기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채무자가 해야 될 일은 일단 빨리 돌려줄 수 있으면 돌려주고, 돌려줬든 못 돌려줬든 간에 그게 내 재산이 아니란 걸 소명을 해야 돼. 그래서 내 청산가치에 안 들어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변제금이 높아지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가족 간 부동산이나 예적금을 맡아두신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가지고 현명하게 좀 미리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